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 인생 후반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이때가 기회이고요, 사실은. 무조건 이걸 통해서 네네.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연금 관련해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은 좀 몇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참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행복한 노후 언제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일단은 뭐 가장 필요 조건은 기본적인 평생소득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은퇴소득이라고 네. 그러죠. 그 전에 평생소득이 크게 두 분류인데 하나는 근로소득, 인생 전반에, 그 다음에 인생 후반에는 은퇴소득.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평생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가 은퇴소득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은 공적연금이 제일 그 기반을 형성해 주고요. 근데 뭐 어느 나라나 공적연금으로는 절대 모든 걸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적연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준비하는 것. 지금 이제 2년 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평균적인 생활비가 한 26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부부 네.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이 한 320만 원. 그러니까 270, 320인데 올해 이제 또 말에 발표될 겁니다. 발표되면은 대략 한 10% 정도는 오를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전국으로 치자면은 한 300 조금 안 되게 그쯤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지역으로 치자면은 350이나 이 정도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한 300 조금 이 정도의 이제 은퇴소득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적정한 이제 생활비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100만 원, 150만 원 이 사이라고 그런다면은 나머지 이제 150에서 200을 이제 다른 은퇴소득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요즘 말하는 이제 퇴직연금,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연금 저축이라고 그러죠. 개인연금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 인생 후반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은퇴소득. 그 은퇴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필요한 자산이 연금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60 이후 이렇게 되면은 60 전과 60 이후는 이렇게 단층적으로 변합니다. 디지털적으로 변하는데요. 매끄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있었다가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회적 활동이 없어지고, 자녀하고 북적북적 대다가 갑자기 자녀가 없어지고, 결혼하고 가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이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자기가 이때 동안 자산을 축적하다가 은퇴소득을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지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출 습관은 모든 인생 전반과 후반에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단층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출 같은 경우도 인생 직전 50대 같은 경우가 지출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근데 이 지출 습관을 60대 이후로 가져가면은 사실은 이제 큰일 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퇴소득을 마련은 하는데, 이게 모든 걸 우리가 편하게 충족할 만큼 많이 마련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퇴소득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지출 금액을 이제 좀, 우리가 다운한다고 그러죠. 좀 이제, 기어를 치자면은 우리가 내리막길을 막 달릴 때는 옛날 수동기어 같은 경우는 기어를 낮추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스스로 이제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출 습관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어를 조금 낮추는 이런 지출 습관하고, 그 다음에 연금을 통해서 자기 은퇴소득을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은퇴소득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걸로 또 퇴직연금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퇴직연금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문구를 보니까 뭐 8%짜리 이런 것도 나오고 원리금 보장 상품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거 뭘 들어야 되지? 좀 고민하신 분들, 좀 뭘 갈아탈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1년짜리로 7% 주고 하면 좋죠. 1년짜리로 이건 뭐 이때가 기회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크게 금리가 0% 됐다가 한번 다시 되튈 때, 정말 이제 어렵게 가끔씩 찾아오는 기회이긴 하니까요. 뭐 이거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어 이제 예금이라든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이제 이쪽으로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 한 수년간 그대로 있는 수가 있습니다.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크 이렇게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8%면 좋죠. 확정적으로 8%를 주는데 이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약간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이 금리를 본다면은 이게 과연 낮은가 정말 하는 게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이 금리가 5에서 6%를 주는데, 뭐, 예를 들어, 리스크 프리 같은 경우가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4% 중반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를 주식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주식 수익률이 사실은 더 높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가가 더 낮아야 이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수준을 보면은 이 주가가 정말 이게 낮아서 좋은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나중에 좀 내년이나 가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스스로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만들어줄, 그 밸류에이션이 낮았다고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면 이제 추진 동력을 받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금리가 높아서 자금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주가 수준이 이게 너무 안심하기엔 좀,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속도가 그렇게 뭐 신나게는 못 올라갈 거라는 것이고요. 금리가 한번 완전히 꺾여서 가야, 그리고 인플레 기대 심리도 거의 이제 2%대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가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퇴직연금 1년짜리 뭐 8% 준다? 뭐 괜찮죠. 당연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1년 후에는 이제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그때도 8% 주면은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그때는 틀림없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때 잘 바꾸실 수만 있다면은, 지금 뭐 하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기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경우에 수령 방법도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못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뭐 높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연금을 좀 수령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건강보험 관련된 이제 그 법이 최근 9월부터 새로 시행된 게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소득 요건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어떤 요건이냐? 내가 건강보험자가 피부양자가 되는 거.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식에게 건강보험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요건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전에 3천만 원이었거든요.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이제 그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한번 그것 때문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연금을 연기 수령하면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연기 수령을 했는데, 그래서 금액을 늘려놨더만은 이게 강화가 되면서 내가 자녀한테 피부양되다가 내가 갑자기 떨어져 나와서 건강보험료를 뭐 25만 원, 30만 원을 내게 됐다. 이거 완전히 더 손해봤다. 다시 돌릴 수 없느냐? 못 돌립니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2천만 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라는 게 그게 이제 되게 첨예하거든요. 하나도 안 내느냐, 내가 내느냐, 이 요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네요. 그게 2천만 원으로 이제 다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연금소득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규정상은 그냥 연금소득 안에 공적, 사적연금이 다 소득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걸 공적연금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니네들 왜 사적연금은 안 하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슈가 됐는데요. 그렇구나. 야, 이거 사적연금 소득까지 이게 더해지면은 내 피부양자는 끝이다. 공적연금 받고 사적연금 받고 연금소득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아직은 뭐 그 부분은 결론은 안 났습니다. 안 나서 아직은 뭐 올해도 사적연금소득이 들어가서 피부 양자 요건에 영향 주지는 않고요. 다만 공적연금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게 피부 양요건이 확 줄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합해서 2천만 원 넘으면 다 해당되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연금을 베이비 부모들은 뭐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니까요. 그렇게 받으니까 그럼 1,200만 원. 거기에다가 약간 소득이 있어서 2천만 원 넘으면은 임대소득이 약간 있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 편하겠네요, 사실. 예. 예. 나갈려 해도 잘 안 빠져나가지고요. 이전에는 뭐 대부분 자녀에게 많이 올려놨죠. 근데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게 건보료나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 정도만 걷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어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돼서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는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주택, 소득 뭐 이걸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뭐 그걸 이제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시려면 주택을 옮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배기량 낮은 걸로 싼 걸로 바꾸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그리고 뭐 자동차를 안 산다, 뭐 자동차를 리스로 한다, 뭐 등등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뭐 그런 정도로 가지고 이제 하시는 방법이고요. 연금 소득을 가지고 거기서 뭐 적게 받는다? 그걸로 가지고 뭐 건강보험료에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가 써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맞아요. 네. 쓰는 부분.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뭐 한다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해서 받을 때는, 아시다시피 그 5.5에서 3.3%에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저율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연금에서 퇴직연금 DC나 IRP에서 채권을 사면은 보통 채권은 15.4% 이제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IRP에서 지금 한 전체를 사셨다. 그렇게 되면은 15.4%가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소득에 대해서 60대 같으면은 5.5%가 과세가 됩니다. 그게 연금소득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IRP를 가지고 모든 자산 관리를 하시면은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 주식의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게 비과세잖아요. 예, 웬만큼 뭐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은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억울한 거죠. 연금 소득이 있으면은 비과세인데 과세가 돼야 되고요. 연금 소득을 미리 찾아버리 가지고 아이씨네 이거 뭐 조금 15.4% 기타 소득 16.5% 과세 받더라도 내가 찾아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모두 주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주식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예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것은 다른 소득에도 합산 과세 되지도 않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인생 후반에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게 조금, 네. 그래서 이게 이리저리 하여튼 그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루프홀은 없는데요. IRP나 연금저축에서 하는 것이 모든 유리하게 과세상 해놨는데, 딱 루프홀이 하나 있는 게 그 주식의 자본차익 과세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연금 체계가 다 흔들려요, 사실은. 이게 이 루폴만 없으면은 사람들은 심플합니다. 그냥 IRP, DC형 연금저축 여기서 하는 게 무조건 유리. 그런데 내가 이게 자본차익 비과세가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가지고 오히려 주식에 내가 직접 투자하면은 과세, 비과세인데 이게 루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것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감안해 보시면은 우리가 연금소득은 무조건 연금에서 우리가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5.5에서 3.3%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채권이나 예금을 운용할 때는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무조건 이걸 통해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는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예. 대신 연금저축을 이제 다 찾으면은 연금소득세
부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건데 내가 주식 비과세 같으면 어차피 비과세가 되는 거고 대신 찾을 때 이제 우리가 기타 소득세를 물고 찾아야 되니까요. 예.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주식에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럼 주식에 내가 뭐 30%, 50% 수익 낸다. 이건 뭐 거기서 비과세 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러신 분이라면 이미 부자가 돼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런 분이라면 이 방송을 안 볼 가능성도 좀 높고요. 아니. 알겠습니다.